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부가세 소명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해외 구매 대행은 일반 소매업과는 다르게 수수료 매출액을 기반으로 그걸 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부가세를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세요. 이게 사실은 세무사들이 잘 알아서 봐주고 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부가세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업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분명히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소명을 하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 갖고 부가세를 소명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 그리고 또 소명이 잘못되게 되면은 꽤 많은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가세 소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부가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외 구매 대행 소명 자료, 부가세 자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부가세 신고의 중요성은요,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 인식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품 매출액 기반이 사실 소매 산업의 주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카드를 긁게 되면 사실 그 매출액을 기반으로 부가세가 산정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런데 우리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마치 형태는 소매업을 표방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신고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과 그리고 구매 대행 업자인 우리가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것을 서비스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10%인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입을 국내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외화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객 구매는 원화로 이루어지고 사업자 구매는 외화. 그런데 다시 신고는 원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결제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화 매입은 요즘에 가장 핫한 뭐 타오바오,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이런 위안화, 달러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는 이것의 차이가 매출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원화에서 외화를 뺀 금액이 우리의 매출이 되는데, 정확한 외화를 알아야지 우리의 정확한 매출을 알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중요하고, 이는 사실 부가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업소득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 주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요, 고객의 이름으로 통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에 대해서 적어서 내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탈세가 될 수도 있고 밀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해외 구매 대행 업 자체가 지재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보니까 좀 해외 구매 대행 업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 받고 있었어요. 특히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요. 관세청이나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매업은 상품 매출액의 10%를 내는데 왜 이 사업만 굳이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내느냐. 행태는 쇼핑몰처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소매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고는 그렇게 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거죠. 공적 인프라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관장을 이용하고 통관장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사실 면세로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세랑 부가세도 엔간하면 잘 안 내게 되죠. 왜냐면 관세가 낼 정도의 금액을 사시는 분보다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 부가세 소명 자료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숫자로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엑셀도 좀 잘 하고 그리고 회계나 세무나 이런 쪽도 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였어요? 오늘 카드는 얼마나 긁었어요? 한도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사실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루하루 매출액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내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는 부분에서 부가세 소명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탄탄해야 사실 다른 일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구매대행 업자일수록 혹은 구매대행 업자일수록 한 달, 한 주, 아니 매일매일 하루의 매출액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인지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파생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소명자료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일일장부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그냥 일일장부를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결제하고 내가 긁고 인보이스 올리고 내가 결제하고 인보이스 올리고 그리고 관세 나올 때 내고 그리고 아무런 기록을 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로 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의 정말 서비스 매출액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재를 안 하거나 잊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복귀하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 단 하루도 영업일에는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장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부가세 자료를 만들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부터 제가 여기서 매출액 인식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입과 수입과 위탁에서의 매출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 매출이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의 결제가 우선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해외 매입이 있겠죠. 이 해외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뭘 사줘 라고 결제를 미리 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결제를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해외 매입의 과정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소매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에서만 꼭 사는 건 아니에요. 뭐 현금을 주고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해갖고 사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대지에다가 이제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배송을 하겠죠. 그러면 해외 배송비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끝인데 사실은 이제 한 개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관부가세를 낼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품에 따라서 200불까지는 면세고 일반적인 나라는 150불까지가 면세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여기서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고객 결제 금액에서 마이너스 해외 매입 플러스 해외 배송비가 되겠죠. 이거는 사실 대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고객 보고 직접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우리의 수수료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태에 따라서는 여기서 뭐 마켓 수수료를 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마켓 수수료는 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켓 수수료는 우리한테 정산금을 정산 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만약에 빼게 되면 두 번 빼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결제라고 하는 거는 마켓에서 실제로 고객이 결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내역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건 바이 건으로 다 신고해야지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종 마진의 10%가 부가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입, 사입, 위탁에서의 매출이란 한번 볼게요. 이건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고객이 결제를 하고 배송비를 보세요. 고객이 결제를 해요. 예, 끝이에요. 여기에 10%가 상품 매출액의 10%죠. 여기서 부가세가 산정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배송비도 우리가 쓰니까 여기랑 똑같죠. 배송비, 국내 배송비, 그리고 3PL 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3PL 보관비 똑같이 있는데, 이거를 빼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출액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고객이 결제한 금액만 매출로 잡는 거고요. 배송비하고 3PL 보관비는 판매 관리비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의 매출이 상품 매출액의 10%의 부가세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간이과세자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일반과세자가 되겠죠. 그때 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내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매출액의 10%를 신고하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 매출액의 10%가 전부 다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일정 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신고를 잘하게 되면은 상품 매출으로 막 신고를 못해갖고 인정받아갖고 막 한 번에 4,800만이 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일 때부터 잘 기록을 해준다면은 순 매출액,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액의 총합이 4,800만 원이 넘지 않는 부가세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과 사입과 수입이 다 같이 혼재되어 있어. 초반에 잘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그럴 경우에는 구매 대행 그런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사실 부가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매로 신고를 해도 저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는 구매 대행만 하시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만 하셨으면 좋겠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통장 잔고를 꼭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위탁도 있고 사입도 있고, 그리고 뭐 소매도 있고 제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이. 그러면은 소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거는 상품 매출액의 100%, 상품 매출액의 10%, 어떤 거는 서비스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3년이나 4년 뒤에 소명을 하라고 왔을 때 헷갈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명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관이 이거는 왜 구매 대행 매출이고 이거는 왜 상품 매출액이에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자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구매 대행이 아니고 상품 매출, 소매일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 과세자를 여러 개 내서 차라리 소매는 소매만 하고 위탁하고 소매하고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만 하고 했으면 하는 게 제 기조예요.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 잔고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부가세 소명이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서 6개월, 1년 부가세도 몇 번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도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소명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럼 소명이란 무엇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구매 대행 매출액이, 조금 많이 잡을게요, 1억이 나왔다고 쳐요. 1억 원. 이 1억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 결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상품 매출액에서 내가 사실 수수료를 10%만 할게요. 10%의 수익률을 잡아서 했다고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러프하게 1,000만 원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 서비스 수수료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요, 10%인 100만 원을
엄밀히 따지면 부가세를 이 1,000만 원에서 부가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요 정도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보세요. 시간이 흘러요. 1년이라고 쳐요. 1년. 1년 후에는 고객 결제 금액은 12억이 되겠죠? 그리고 10% 수익률이니까 이것은 1.2억 원이 될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구매 대행에서는 요게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인 1,200만 원이 부가세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거 가정한 거예요. 10%보다 덜 낼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고객이 결제할 때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남의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남의 플랫폼은 정상금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요 12억이라는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좋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그러면 요거 고객 결제 금액은요 36억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수익은 3.6억 원이 되네요. 그리고 부가세 기준이 되는 이 3.6억의 매출액이 얼마죠? 3,6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3년 동안 냈다고 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는 이 36억으로 매출액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낸 부가세는 고작 36억의 1%인 3,60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긁었을 때 10%인 3.6억 원이 부가세가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라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는 이 괴리를 한번 설명을 해봐. 우리는 36억 원이라고 매출을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신고한 거는 3.6억 원의 매출을 신고를 했어. 그럼 이 괴리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때 바로 우리는 부가세 소명이라는 책임을 지고 이제 국세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두 신고했던 자료들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세조사관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구매대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10%에 대한 부가세를 냈어요. 그동안.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당신이 구매대행을 했다라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매출은 3.6억 원이 아니라 3년 동안 36억 원이야. 36억 원이니까 너는 부가세를 지금까지 3,600만 원 냈으니까 그 차익을 다시 내야겠지? 그쵸? 얼마예요? 요 차이가? 거의 3.3억이죠. 그쵸? 한 달에 매출 고작 1억밖에 안 났는데 3년 있다가 거의 3억 가까이를 내래요. 토해내래요.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매로 인정받았을 경우예요. 그럼 과연 부가세에서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부가세를 다 냈어요. 2년 차 때도 냈고 3년 차 때도 냈고 다 냈어요. 그러면은 다시 경정 청구를 들어가야 된다. 다시 수정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것을 수정을 하는 것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부가세를 내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만 문제일까요? 부가세는 매출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뚜뚜뚜뚜뚜 판매 관리비, 매출액, 그럼 여기 영업이익 있죠? 그럼 영업이익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사업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수정 신고하니까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 여기까지 안 와봤으니까. 국세청은 3년에서 4년 사이에 실제로 신고된 매출과 국세청이 알고 있는 매출의 갭이 클 때마다 한 번씩 소명하라는 통지를 보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10년 정도 해오면서 약 4번의 소명을 받았고요. 작년에 2019년도 10월 달쯤에 한 번 소명을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 수개월 지났죠. 아직 소명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매대행임을 입증받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료는 10년 동안 지냈고 한 번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도 되는 자료겠죠?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 번 소명 받았어. 뭐 어찌저찌 해서 끝났어.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가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란 거 아니까 실제 고객 매출액과 서비스 매출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겠지?
대충 신고해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세조사관은요 2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커지게 되면 동네를 바꿔서 이사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매 사업으로 취급이 되고 상품 매출액의 10%를 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세무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매 대행 막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뭐 구매 대행 소명이란 하면서 세무사가 직접 설명도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도 좋은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세무 대리인은요, 좋은 세무 대리인은 내 업을, 그러니까 고객이겠죠. 제가 고객의 업을 100%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업이라고 하면은 구매 대행 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세무 대리인이 나중에 소명을 하는 작업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좀 힘들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세무 대리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전화했는데 이따가 전화할게 하고 또 전화도 오지도 않고, 과연 내가 제대로 신고한 게 맞는지 피드백도 못 받고, 그리고 앞으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컨설팅도 받기도 어렵고 꼬박꼬박 기장료는 매달 나가면서 사업소득세 신고할 때 돈을 왕창 청구하고, 그런 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세무 대리인을 뽑을 때는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뭘 맡겨,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세무 대리인이 여러분과 함께 파트너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 한번 합니다. 온꿈사의 이나식 세무사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큰 힘이 될 파트너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챕터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이 바라보는 해외 구매 대행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관세청과 국세청에서의 해외 구매 대행을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압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세청 세무서 이런 쪽에도요, 해외 구매 대행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는 세금을 꼼꼼하게 보겠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하게 보겠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셀러가 거대 유입됐죠. 최근에 중국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미국, 일본. 그러다 보니까 신규 셀러가 거대 유입이 되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부가세 자료 잘못 만들면 안 됩니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는 세금으로 인해서 곤란해질 사업자가 엄청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세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대리를 뭘 맡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금 두들겨 맞아도 할 말 없지. 누군가가 저한테 이랬어요. 젊은 사업가인데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좀 아버지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꼭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세금 조심해라. 사업은 세금을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일 수가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